이곳은 비행기 안. 승객들은 평범한 비행이라 생각하며 기대에 젖어 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기대를 부수는 듯한 소음이 기내를 울려댔다. 도끼로 조종실 문을 찍고 발로 차며 문 열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누군가가 조종실 안을 습격하려는 것이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린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안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이 비행기를 책임지는 파일럿 기장이었다. (2015년 3월 24일) 오전 10시 27분 마르세유 관제센터에 교신이 시작됐다. 관제탑의 비행 허가를 받는 교신이었다. 저머닝스 9525편 바르셀로나에서 뒤셀도르프로 향하는 항공편이었다. 모든 것은 일상적이었다.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이륙했고 순항 중이었다. 각자의 일상 또는 여행을 향한 설렘으로 가득한 승객들 144명, 승무원 4명, 그리고 기장, 부기장까지 총 150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였다. 저머닝스 9525편의 기장은 패트릭 손덴하이머 34살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파일럿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이 지쳤는지 꽤 피곤해 보였다. 기장의 옆에는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치가 있었다. 당시 27살이었던 그는 항공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파일럿이 된 능력 있는 청년이었다. 루비치는 겉보기에 아주 멀끔한 청년이었으며 부모님과 러닝을 자주 즐길 만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건강한 청년으로 보였다. 그렇게 믿음직한 손덴하이머와 루비치가 이끌던 비행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지만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10시 31분 마르세유 교신센터에서 저머닝스 9525편의 고도가 원래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교신을 해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후 두 차례 연락 시도해도 반응이 없어 다른 주파수로도 시도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 와중에도 고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완전한 비상 상황이었다. 25,000피트, 2만 피트, 15,000피트, 10,000피트. 10시 40분 결국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고도가 낮아져 비상신호를 발령했다. 그리고 10시 41분 결국 저머닝스 9525편은 안타깝게도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에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비극적인 참사였다. 접근하기 어려운 산 한가운데 완전히 산산조각나 분해돼버린 비행기. 구조된 헬리콥터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했다.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만든 걸까? 사고 분석가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 현장에서 심하게 손상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를 발견했다. 복원된 음성 기록 장치를 들으며 사고 당시를 머릿속으로 재현해보려 했다. 한편 사고 조사관들은 이 사고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의 집을 찾아와 수색 중이다. 거기서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알아내게 됐다. 그 단서들과 녹음된 음성들이 조각조각 더해져 비로소 그날의 퍼즐이 맞춰졌다. 조종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라며 고함을 지르는 목소리는 분명 기장 손덴하이머였다. 그리고 조종실 안에서 침묵하며 고도를 낮추고 있는 이 사고의 유력한 용의자,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치. 그의 꿈은 파일럿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루비치의 방 안 비행기 포스터가 여러 곳에 붙어 있었다. 그는 14살부터 글라이더 비행을 했고 옆에서 도와주던 교관이 그를 보고 천재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루비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루프트한자 항공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앞으로 꿈을 향해 걸어갈 일만 남았지만 곧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항공학교를 몇 달 만에 그만둬야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엄청 심각한 우울증 때문이었다. 파일럿의 정신 상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꿈을 포기할 수 없던 루비치는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몇 달간 정신과를 다니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려 했고 결국 완치 판정을 받게 돼 다시 비행 면허증을 복원하게 됐다. 하지만 우울증이 재발한다면 면허는 영영 금지되게 될 것이라는 조항에 사인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다시 항공학교에 돌아가 비행훈련을 계속하게 됐고 이제 막바지 단계 항공면허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되짚는다. 당신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후 루비치는 저머닝스에 입사했다. 꿈에 그리던 파일럿이 된 것이다. 그렇게 몇 개월 꿈을 이룬 청년의 비행이 이어졌지만 다시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등장했다. 2015년 2월 사고 한 달 전 그의 우울증이 재발했고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별, 섬광, 줄무늬, 곤충들이 보이면서 시력이 잃어간다고 생각했다. 안과에 찾아가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다시 병이 재발하면 면허가 영구정지되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문제,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살 아파트도 알아뒀기에 직장을 잃는 것은 절망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이루고 싶던 꿈이었다. 어떻게 다시 딴 비행 면허인데 절대 잃기 싫었다. 하지만 너무나 심해진 그의 정신 상태는 일상에도 지장이 가기 시작해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소견서와 함께 강력한 항우울제를 처방받게 됐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 우울감을 완전히 씻어내진 못했고 사고 4일 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조종실 문 잠금 장치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완전히 끝냈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사고 전 비행인 뒤셀도르프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항공편에서 사고 당시와 똑같이 기장이 잠시 나가 있는 동안 하강 설정을 해보는 리허설까지 끝마쳤다. 그리고 사고 당일 10시 30분 조종실 안 기장과 부기장은 대화를 나눴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쁘네요. 갔다 오세요. 제가 하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그럼 뒤셀도르프 날씨 체크 좀 하고 있어주세요. 네,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 톤이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았다. 문을 완전 잠금으로 설정하고 고도를 낮췄다. 4분 후 10시 34분 이를 보고 온 기장이 돌아와 조종실 출입을 요청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 앞에 선 기장은 아주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다. 비행기가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장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2001년 이후 하이제킹을 강하게 방지하기 위해 조종실 보호 방식이 철저해졌다. 출입하려는 사람은 인터폰으로 조종실을 알리고 조종사가 문 제어 장치를 열어주면 5초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조종실 안에서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태라면 비상코드를 입력하고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비상코드도 무시하는 완전 잠금 상태로도 만들 수 있었다. 기장은 비상코드를 입력했지만 열리지 않는 완전 잠금 상태라는 것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완벽히 깨달았다. 문을 열어야 한다. 어떻게든. 기장은 소리를 지르며 발로 차고 때린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조종실 문은 폭탄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지 루비치가 일부러 한 건지 혼수 상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는 건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150명이 살려면 일단 열고 들어가야 했다. 기장은 눈에 보인 비상용 도끼를 들고 와 문을 내려 찍으며 루비치에게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하지만 야속한 문은 굳게 닫혀져 생채기만 날 뿐이었다.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며 기울어져가는 비행기.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다. 분명 몇 분 전엔 새파란 하늘만 보였는데 어느새 땅이 가깝게 보이기 시작했다. 조종실 안 루비치는 요란하게 울리는 경고음과 모니터로 보이는 기장의 처절한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비행기의 속도를 350노트까지 올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숨소리만 내고 있었다. 승객 144명, 승무원 4명, 기장 1명, 부기장 1명, 총 150명 사망.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까지 겨우 10분이었다. 파일럿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 루비치를 진료했던 정신과 의사는 그의 정신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환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수 없었다. 그래도 공공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 같은 상황에선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신고했어도 됐지만 비행기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또한 자신의 말 한마디로 환자의 현재 직장 그리고 미래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에 심적으로 위축돼 신고를 꺼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면허 신청서 작성 중에 한 답 아니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고 범법행위였다. 그때 파일럿의 정신건강 이력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거짓말을 가려냈다면 그날의 비극적인 비행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루비치의 이해할 수 없는 기행보다는 휘말려버린 안타까운 승객들을 더욱 기억해야 한다. 스페인 현장 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16명의 학생들, 교사 2명, 신혼부부, 오페라 가수,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기장 손덴하이머. 149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졌다. 기장 손덴하이머의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됐다. 사고 이후 유럽 항공안전국은 여러 안전 규정을 만들었다. 파일럿의 심리검사가 강화되었고 조종실에 항상 2명이 탑승해 있는 투 크루 칵핏 룰을 세웠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는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에겐 돈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실을 겪어야만 했다. 저머닝스는 현재 유로잉스로 이름을 바꾼 후 운영하고 있다. 루비치의 방을 조사해본 결과 찢어져 쓰레기통에 버려진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다. 루비치가 비행을 할 수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였다. 그에게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본인을 믿고 탑승한 149명의 목숨을 내던지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참사를 낸 본인은 꿈을 안타깝게 잃은 사람이 아닌 남은 사람들에게 희대의 사람으로 기억될 뿐이다. 조사 중 루비치가 생전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전 여자친구가 들은 말이다. 그가 말했어요. 시스템을 바꿀 만한 엄청난 일을 벌일 거야. 그리고 모두가 날 기억하게 될 거야.